엄마, 이거 받아요. 제발. 새벽 4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좁은 골목길. 차가운 11월 바람이 낡은 건물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딸이 어머니의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흰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가 해져서 솜이 비치는 어머니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60대 중반의 여인 강명숙이 봉투를 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딸 지혜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새벽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남편 보험금이랑 수아, 학원비 모아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공장 2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불과 30분. 샤워도 못하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골목으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공장 기계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지혜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2교대 근무의 피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볼은 안으로 쏙 들어가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박힐 듯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돼요. 엄마는 이제 늙었잖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눈물 방울이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눈물 자국을 비췄습니다. 나 10년 동안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걸린 듯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했어요. 밤마다 울기도 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내 엄마. 한 분뿐이에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곧 쫓겨날 처지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4년 전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뒤로 지혜는 7살 딸 수아와 단둘이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낮에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구로공단의 전자부품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까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작은 부품들을 조립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반창고 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부품에 베이고 찔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까지 모았습니다. 저금통이 가득 차면 은행에 가서 지폐로 바꿨습니다. 그 지폐들을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뒀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 반지하를 벗어나는 것, 햇빛이 드는 방으로 이사가는 것,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그게 지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난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겨지고 낡은 지폐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서 딸의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폐 사이로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나가서 고생만 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프지 마요. 사랑해요. 그 순간 대한민국 유수의 명성건설 대표이사 강명숙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윽,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엄마도 아니다. 250억 땅 보상금을 받은 건설사 대표가 왜 새벽 골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을까요? 10년 전 내쫓은 막내딸은 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낡은 봉투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3일 전 명성건설 본사 20층 대표이사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강명숙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고급 목재로 만든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강명숙.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패 옆에 놓인 서류들은 명숙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땅 보상금 250억 입금 확인서. 바로 어제 입금된 돈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에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 평당 10만 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런 촌구석에 땅을 왜 사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박성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서울이 확장될 거요. 이 땅값이 100배는 오를 거요. 남편은 옳았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그 땅 주변으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명숙은 그 땅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투병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남편이 명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땅 절대 헐값에 팔지 마요. 우리 딸들 미래를 위해 꼭 제값 받아요.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그 땅 일대를 공공용지로 수용했습니다. 보상금 250억. 명숙은 그 돈을 자식들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첫째 딸 지선, 둘째 딸 지영, 그리고 막내 지혜. 하지만 명숙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날 정말 엄마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돈으로 보고 있는 걸까? 명성건설을 일구는 30년 동안 명숙은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줬습니다. 지선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하면 사줬습니다. 지영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저녁 식사를 위해 1층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텅 빈 식당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명숙 혼자 앉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6가지. 훌륭한 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 한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들이켰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명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식탁 맞은편 의자들이 을습하게 명숙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손주들로 북적이던 자리였습니다. 명숙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었다가 다시 접시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에잇!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은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명숙과 함께 20년을 함께 일한 최측근이었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뉴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믿을까요? 네. 가짜 법원 집행관들도 대기하고 있고 언론 쪽도 손을 썼습니다. 이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한테 퍼부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지선이한테 강남 아파트 사줬죠. 지영이한테 사업 자금 대줬죠. 그런데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안 와요.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이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요. 내가 돈이 없어져도 자식들이 날 찾아오는지. 대표님, 이 비서 쓸데없는 소리 마요. 명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 엄마가 자식 마음을 몰라서 이러겠어요?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숙은 대표이사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명숙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쪽이 가위로 오려져 있었습니다. 막내딸 지혜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명숙이 거친 손가락으로 그 빈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혜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장 생산직 노동자였습니다. 고졸학력에 변변한 재산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지혜의 말에 명숙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저 이 사람 사랑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이 집 사줘? 명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명성건설 강명숙의 딸이야. 어떻게 그런 남자와. 엄마. 지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강명숙의 딸이기 전에 지혜예요. 제 인생이에요. 그래, 내 인생이지. 그럼 내 맘대로 살아. 하지만 명숙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 남자 선택하면 넌 내 딸 아니야. 엄마. 나가. 지혜는 울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남자가 지혜의 짐을 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명숙은 돌아서는 지혜의 등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은 지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겠어요. 명숙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서, 지혜 주소 알아낼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사실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막내 따님께서 지금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십니다. 재개발이 임박한 지역이라 곧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리봉동이라고요? 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린 따님과 둘이 사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위분은 4년 전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명숙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소 불러봐요. 이 비서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명숙이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차를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내가 알아서 갈 거예요. 명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30년 전에 입던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 보풀이 일어나고 솜이 비치는 헌 옷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도 꺼냈습니다. 명숙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살짝 굽은 체형,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명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혼자가 됐네요.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명성건설 강명숙 대표 250억 땅 보상금 사기 의혹. 채권단 긴급회의 소집. 회사 매각 수순 밤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성건설 강명숙 대표가 땅 보상금 관련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250억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회사 자산 전체가 압류 위기에 처했으며 그 시각 명성건설 대표이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가짜 법원 집행관 복장을 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압류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수십 년간 아꼈던 도자기 위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책장에도 책상이 만년필에도 어김없이 빨간 종이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명숙이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해요. 가짜 집행관이 책상 위 금방 명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비서가 명숙에게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준비한 옷입니다. 명숙이 보따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회색 패딩과 때가 탄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패딩을 꺼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입던 것하고 똑같네요. 일부러 비슷한 걸로 구했습니다. 명숙이 정장을 벗고 낡은 패딩을 걸쳤습니다. 구두를 벗고 낡은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명숙이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60대 노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서, 네, 대표님. 30년 전에는 이렇게 입고 다녀도 행복했는데 명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명숙은 첫째 딸 지선의 강남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지만 정작 문 앞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엄마가 이 꼴이 됐는데 모른 척 하겠어?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명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보상금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어? 내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랑 주식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지선이 전화 통화를 하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이가 땅 투자를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즉, 그러게 진작 나한테 맡기지.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심장이 주먹으로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가 걱정이냐고? 에이, 그 애는 엄마가 의절했잖아. 우리 언니 아니지. 그 말에 명숙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래, 뭐 엄마야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바빠서 끊을게.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명숙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지선이가 원래 좀 그랬으니까. 둘째는 다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명숙은 둘째 딸 지영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의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그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걸 알았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인터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엄마다. 문 좀 열어라. 명숙이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좀 어렵게 됐다. 얼굴 좀 보자.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3층 창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진 캄캄한 창문. 분명히 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창문에는 다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명숙의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가로등 불빛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명숙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명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상금이 날아간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날아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었는데 이게 돌아온 거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린 눈물이 낡은 패딩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명숙이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 하지만 사진 한쪽이 가위로 오려져 있었습니다. 막내딸 지혜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명숙이 거친 손가락으로 그 빈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지혜야.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명숙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겠어. 공원의 찬 바람이 노인의 구부정한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숙이 휴대폰을 꺼내 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서, 지혜 주소 다시 한번 알려줘요. 대표님, 가리봉동 달성빌라 B동 지하 101호입니다. 고마워요. 명숙이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또 갈아탔습니다. 명숙은 난생 처음 타보는 마을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동네였습니다.
곳곳에 철거 예정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명숙의 눈앞에 가파른 언덕길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 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명숙이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20걸음쯤 걸었을 때 다시 멈춰섰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10년을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뭘.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추고 멈췄다 다시 걷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명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죽자.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건물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계단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명숙이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축축한 기운이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콜록, 콜록. 문틈으로 아이의 기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명숙이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인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어기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손이 꽁꽁 얼었잖아요. 명숙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7살쯤 된 여자아이가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인사드려. 할머니야.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낯선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엄마 등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할머니라니까. 엄마. 수아가 고개를 삐죽 내밀어 명숙을 살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숙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한쪽에 수북이 쌓인 약봉지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영정사진 하나.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그 사진에 멈췄습니다. 지혜야, 이게. 응. 수아 아빠.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4년 전에 갔어요.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년 전이라고.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그 자리에서. 지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새끼가 과부가 된 것도 모르고. 명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혜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앉아요. 지혜가 명숙을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먹었긴 뭘 먹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지혜가 벌떡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김치 반 포기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지혜가 망설임 없이 냄비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계란 프라이 하나.
지혜가 밥을 푸다가 자신의 공기에서 밥을 덜어 어머니 그릇에 올렸습니다. 수북하게 담긴 밥 위에 계란 프라이도 통째로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요. 명숙이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먹어요. 어서. 지혜가 숟가락을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명숙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맛있다. 눈물을 삼키며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 두 채가 깔렸습니다. 명숙이 벽 쪽에 누웠고 그 옆에 지혜와 수아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명숙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엄마 자요. 그래. 대답은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아가 새근새근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명숙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 지혜가 숨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꽉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흐흑! 명숙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딸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딸을 내쫓았습니다. 내 딸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린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혜의 흐느낌과 명숙의 침묵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명숙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든 지혜와 수아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습니다.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을 때 문틈에 끼워진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숙이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퇴거 명령 예고장.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래로 수북하게 쌓인 고지서들이 보였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비 연체 통보, 병원비 청구서. 명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예고장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명숙이 벽을 짚었습니다. 지혜도 쫓겨날 판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보상금을 날렸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자기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이 되면 안 돼.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엄마. 등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명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혜가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하. 지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요? 왜 말도 없이 가요? 지혜야, 엄마가 있으면 너한테 짐만 돼. 무슨 소리예요? 난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요. 명숙이 딸을 피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어머니의 낡은 패딩 주머니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툼하고 꼬깃꼬깃한 흰 봉투였습니다. 명숙이 봉투를 빼내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필요 없어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세게 눌렀습니다. 가져가요. 안 돼. 받을 수 없어. 엄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남편 보험금이랑 수아 학원비 모은 거예요.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우린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찜질방이라도 가서 지내요. 응? 제발. 명숙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못 받아.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엄마, 제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10년 동안 엄마 보고 싶었어요. 명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도 했어요. 밤마다 울기도 했어요. 지혜야. 근데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내 엄마. 한 분뿐이에요. 명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요. 응?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봉투에 쪽지도 넣어뒀어요. 나중에 읽어요. 명숙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핏기 없는 얼굴.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 알았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혜야.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명숙이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지혜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명숙이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겨지고 낡은 지폐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접힌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나가서 고생만 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프지 마요. 사랑해요. 명숙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쪽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으윽. 명숙이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엄마도 아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새벽 청소인부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딸이 준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비서였습니다. 이 비서가 눈물을 훔치며 명숙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명숙이 충혈된 눈으로 이 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차 가져와요. 지금 당장.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숙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금 연극 끝내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주머니에서 지혜가 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선이하고 지영이 본사 회의실로 불러요. 대표님, 그리고 그날 녹화한 거 다 준비해놔요. 이 비서가 백미러로 명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통곡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성건설 본사 대회의실, 커다란 테이블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딸 지선과 둘째 딸 지영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회의를 소집하신 거래?
지선이 옆에 앉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몰라. 회사 매각건 때문 아니야? 어차피 보상금 날아갔으니까 정리하시려나 보지.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명숙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엄마. 지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상금 날린 거 아니었어요? 명숙이 대답 없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틀어요. 이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의 펜트하우스 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명숙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지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보상금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어? 내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랑 주식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늙은이가 땅 투자를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즉, 녹취록 속 지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리며 지선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영의 집 인터폰 화면이었습니다. 명숙이 초인종을 누르고 3층 창문에 불이 꺼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들 똑똑히 봤죠? 지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요. 명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지선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숙이 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비서가 서류 뭉치를 지선과 지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속 포기 및 절연 각서.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해요. 엄마. 지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돈은 단 1원도 너희에게 안 가요.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요.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지선과 지영이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엄마, 엄마.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자식들을 명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딸 데리러 가야지.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사짐 센터 트럭도 한 대 따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지혜가 창밖 소란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아가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엄마, 저 차들 뭐야? 엄마도 몰라. 지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맨 앞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명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이 비서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따님, 대표님은 보상금을 날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따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혜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보상금을 안 날렸다고. 명숙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명숙이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시험한 게 아니야.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냥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이하고 지영이는 날 문전박대했어.
근데 너는 명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준 그 돈, 그 쪽지,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가슴에 못을 박더라. 이 못난 엄마 가슴에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해요. 명숙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 뒤에 숨어있던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할머니야. 이리 와. 수아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숙이 손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수아, 이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요? 진짜지. 명숙이 손녀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서가 밀린 고지서와 퇴거 통지서를 챙겼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혜를 도와준 이웃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보살펴 주셔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웃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대표님이 이러시면. 명숙이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지혜의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수아를 무릎에 앉히고 지혜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혜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명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이 엄마를 버리지 않아줘서. 창밖으로 햇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명숙의 저택 거실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가 준 그 봉투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쪼글쪼글한 흰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비서, 그걸 거기에 거시려고요? 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명숙이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0억보다 무거운 게 이 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지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오래 꿈꿔왔던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좋은 학교에 다니며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명숙도 달라졌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지혜야. 응, 엄마. 엄마가 평생 돈만 쫓아 살았는데 내가 가르쳐줬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말마다 명숙과 지혜, 수아는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채우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봉투 액자가 매일 명숙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